자, 이제 양가로 5번 386페이지 보니까 이제 대출 심사라는 게 있어요. 대출 심사. 은행에서 은행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대출 받잖아요. 근데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 자체의 대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빌려주는 건데 일단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 LTV 적용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맨 밑에 동그라미 디귿 체크해가지고 LTV는 차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고 자 담보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예, 체크하세요. 자, 이제 볼게요. 부동산이 있는데 크게 이제 부동산은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상가가 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대부 비율을 적용합니다. 대부 비율. 전에 우리 그 대부 비율이 100%가 초과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자,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평택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매년 순수입만 그냥 한 20억씩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 정도 순수입을 발생시키는 차입자는 웬만한 돈 빌려가지고 대출 연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어제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웠는데 그 사람 죽어버려. 그럼 지금 콩밥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버리면 수입이 영원으로 줄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은행은 사람 믿는 게 아니고 담보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부 비율 50%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차입자가 1억 빌리려면 최소한 주택담보가치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2억 이상 돼야지만이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LTV를 적용해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다. 2차 규제는 이제 차입자가 이제 담보 능력은 확보가 됐으니까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TI라는 게 있어요. DTI. 그리고 이제 부채 감당률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 우리 얼마 전에 부부순위 해봤죠. 부채 감당률. 그렇죠. 그러면 DTI는 debt to income인데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DTI다라고 하는데요. DTI를 만약에 30%까지만 묶어놓겠다. 이 말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는 건 자유지만 돈을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자기 소득보다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너무 무리하게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30%라는 것은 연간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3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 DTI 비율이 낮아진다, 높아진다가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요만큼 돈을 빌려가지고 원리금은 요 범위 내에서만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만약에 DTI 비율이 40%까지 커진다면 400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TI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돈을 조금 빌리게끔 규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네, 다음. 부채 감당률은 우리 이제 투자 이론 때 해봤잖아요. 순. 그래서 분자가 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분모,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볼래요? 이거 봅니다. 둘 다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인데 자, 요거 밑에 보니까 무슨 소득이래요? 순 영업소득. 주택은 영업하는 거 아니죠? 그럼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가 아니겠어요? 상가? 그래서 상가는 LTV하고 뭘 적용하고 부채 감당률 적용하고 주택은 LTV하고 뭘 적용한다? DTI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동그라미 디귿 있어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자, DTI는 담보부동산의 자산가치와는 무관하게 또 밑줄. 차입자가 뭘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정한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LTV 있죠, LTV. LTV를 적용할 때는, 대부비를 적용할 때는 차입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거 일절 상관없어요. 담보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은 몇 프로 이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커야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TV는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의 담보가치, 시장가격,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결정되고, 다음 DTI 이런 것은 담보부동산이 얼마짜리냐, 여기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차입자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일단 감만 잡으세요. 계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해봐야 되는 거니까. 됐고요.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 보면 주택연금이 나와요. 우리 저번 순환 때는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한번 했죠. 지금은 이제 이건 한 번씩 건너뛰어도 됩니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다. 그래서 책에다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반가로 1번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체크.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넘기시고, 동그라미 4번. 네, 이것도 대출금 상환은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 그거 체크 좀 하고요. 반가로 2번 주택연금의 장점은 제목 위주로만 좀 나중에 보시고 넘기세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한번 건너뛰고 하면 되니까 다음 5월달, 6월달 수업할 때 요약집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신가? 농지연금이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농지연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이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계속 살면서. 근데 3억짜리 주택의 경우 한 67만 원 정도? 8만 원 그 정도 연금이 나와요. 3억짜리.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 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살면서 한 달에 70여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오고, 또 본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한테 소유권 이어받기를 해가지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이 나오니까 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시골 가보면, 자기 시골 가보면 3천만 원 안 된 주택도 많아요. 그럼 3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히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7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사시는 나주는 쫙 꼴짝이 가보면요, 그냥 빈집이 많아가지고 그냥 살으라고 하는 집도 많고. 근데 우리 친구네 저 동네는 이번에 땅이 한 150평 되는데 좀 오래된 기아집인데 뭐 수리 1,500만 원 들어가지고 수리했는데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1,500만 원에 팔리고 막 그러더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런 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대신 시골 분들은 농지를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농지연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물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다는 좀 넣기는 좀 그래서 안 넣는데, 다음 순환 때는 그거 이제 한번 건드려 줄 거예요. 예. 아무튼 주택연금, 농지연금 있고요. 다음 394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7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있는데, 이제 여기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 금리는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죠, 고정금리. 그죠? 그리고 대상 주택이 끝에 주택 9억 원 이하라고 그랬죠. 6억 원 이하까지, 6억 원 이하.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대출 한도도 100만 원에서 책 나온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책 나온 이후로. 100만 원에서 5억까지가 아니고 3억까지.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9억 원 이하가 6억 원 이하로 되는 거, 요게 이제 혹시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대출 기한 최저 몇 년? 최저 10년. 자, 색깔 펜으로 3개 칠합니다. 고정금리 6억 이하 10년.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료로는 고정금리 6억 이하 10년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생겼는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와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하기 얘기했대요. 그러면 잠깐만요. 디딤돌이 뭔지 아시죠? 어린이한테 시골집 이렇게 마루를 그냥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딛고 올라가는 게 디딤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보통의 서민들은 그냥 그렇게 해라. 근데 뭐 연소득이 더 좋고 생애 최초 어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사람이 있나 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좀 디딤돌 더 싸게 대출해주고 뭐 그런 조건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딱 하나만 개념만 듣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의 대상주택 있죠.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좀 고쳐놓으세요. 39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에 6억짜리 나왔죠? 그 5억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정부 기조가 막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솔직히 그랬지. 그래가지고 막 규제도 안 하고 막 해서 이렇게 주택시장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막 규제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출받고 집 샀네? 그랬더니 시장이 좀 얼어붙으니까 내가 언제 대출받으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우리가 대출받아 집 사라고 그랬냐. 뭐 이렇게 좀 발뺌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금융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하니까 규제를 좀 하나 봐. 그래서 대출 가능한 한도라든지 이런 게 좀씩 낮아진 것 같아요. 근래.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화 제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고 다음 순한테 하고요.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409페이지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달락 딱 하고 정리할 거예요. 409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칠판 봅니다. 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 융통을 파이낸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을 하는데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 사업성, 수익성,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에 뭘 기초로? 수익성을 기초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일단 그렇게 감 좀 잡으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갑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어요. 개발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평택역 근처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무려 3천억 원의 개발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규모가 크죠? 대규모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이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시세가 10억짜리.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는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가요. 은행이 가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이 계획서를 봐라. 너무너무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미끼로, 이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정말 수익성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개발업자는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차입자란 용어가 나오게 돼. 차입자. 그리고 개발업자는 돈을 빌려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요. 시행. 아까 시행사, 시공사 잠깐 이야기했죠? 그렇죠? 시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행사다라고 불러주면 시행사 이렇게 불러준대요. 예. 자, 그럼 이제 진행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 사업에 뭘 기초로? 수익성을 기초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니까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은행과 차입자 입장에서는 각각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먼저
차입자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대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지. 왜냐하면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속된 말로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잘못돼도. 수익성이 담보가 되면 내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수익성만 좋으면 많은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차입자에게는 좀 긍정적인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시험에 또 이게 나오대. 은행은 일반 대출에 비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위험이 더 크다. 맞아, 틀려? 맞죠.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딱 잡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이 더 크겠죠. 뭔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자, 여기 용어 두 개 나옵니다.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은행으로부터 차입자가 3천억을 빌렸어요.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래요. 오프 밸런스, 부외, 자기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한테 야, 내가 빌려준 돈 내놔라고 소구 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요거는 오답 안 나와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자, 제한적 소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3천억 빌려주는데 은행이 보니까 차입자가 부동산이 좀 많아. 한 150억 정도 부동산이 있대. 그럼 그거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담보로 걸으라고 한 것은 은행이 빼가서 가져가 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는 소구할 수도 있다. 약정에 의해서. 예, 뭐 됐고요. 자, 그러면 비소구 금융이란 것은 은행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장점 맞죠? 맞죠. 다음. 돈 빌려오는데 이 돈은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래.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오면 개인적인 부채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만 빌려오는 거야, 이렇게. 1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히면 한 5억, 6억 정도만 빌려올 수 있대요. 근데 수익성이 담보가 돼서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만 좋으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의 금융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부의 금융효과. 그게 무슨 말이냐? 수익성이 담보가 돼서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외에 수익성만 좋으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즉 이걸 갖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 요만큼밖에 빌려올 수가 없는데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게 바로 부의 금융과에 의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볼래요? 지금 이 용어들은 차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에 불리한 거예요. 대단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근데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크죠.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두려고 해요. 첫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평택역 근처에다 하려고 하는 이 개발 사업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차입자 이 갑돌이는 회사가 안성에도 개발 사업하고 있고 천안에도 지금 개발 사업 벌려놓고 있어요. 이 자체는 괜찮은데 혹시 은행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제 회사에서 안성이라든지 천안에 벌려놓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죠. 그럼 그 영향이 여기까지 미쳐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독립적인 법인을 별도로 세우라고 합니다. 야, 너 있잖아. 돈 빌려주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평택개발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돈 빌려주겠대. 그러면 있잖아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천안이나 안성 같은 다른 지역에서 개발사업 벌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별도 회사니까. 그걸 갖다가 신용의 절연이라고 해. 신용이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끊어버리면 차입자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의한 파산이 PF 사업에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다음 두 번째.
은행이 직접 개발업자한테 돈 안 줍니다. 직접 주면 얘가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제때 안 주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오로지 어떤 생각만 하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개발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서 분양을 해서 내가 빌려준 대출원금 플러스 높은 이자 수익률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이익을 보든 말든 은행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바로 돈을 줘버리면 시공사 공사비를 얘가 안 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겠대요. 별도의 통장을 관리해가지고 여기다 자금 집어넣고 여기서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통제하겠대. 시행사 이익보다는 시공사 공사비용 등을.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갖다 이 통장 이름을 위탁계정 또는 결제 위탁계정, 계정이 통장입니다. 통장 또는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용어 정리 5개예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담보가 되는 것이다.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국가에 의한 비소구 금융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무슨 금융, 제한적 소구 금융. 다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걸려고 한다. 그래서 차입자한테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 그래서 신용의 절연 또는 결제 위탁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 이렇게. 네. 자, 그럼 책에다 체크 좀 할까요? 40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별표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사업의 뭐를 담보로?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 예, 제일 중요한 소리가 이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지만 맞아요. 근데 은행은 최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부동산이나 시공사의 시공보증 등을 담보 일부로 요구하기도 한다.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이거 뭐 동그라미 2번은 오답 안 나옵니다. 넘기세요. 양가로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자, 반가로 1번. 자, 밑줄. 차입자, 개발업자, 시행사 입장에서 특징. 오른쪽에 잠깐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금융기관 대출자 나왔어요? 그렇죠? 자, 시험에 이제 이렇게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 중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의 장점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이제 잠깐만요.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해 줄 텐데.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니까 한 개의 은행이 돈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 은행이 공동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은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1번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해서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번 차입자에게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하게 된다. 뭐 등등 해가지고 4번 부외 금융효과에 의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게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죽을 사자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방금 그거는 누구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아예 책은 분리해가지고 써놨습니다. 먼저 왼쪽에 반가로 1번 차입자 입장, 동그라미 2번 체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자금은 개발업자의 부채로 계상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외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개발업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 커진다. 동그라미 3번 수익성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방법이므로 개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은행은 개발 사업자에게 내놔라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비소구 금융이라고 한다. 비소구 금융. 그 밑에 일반적으로 비소구 금융보다는 제한적 소구 금융 형태로 적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한적 소구 금융은 오답이 안 나오는데 밑에 기출 지문을 좀 보니까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갖는다. 어때요? 맞죠? 예, 똑같은 질문이 막 반복돼요. 두 번째,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틀렸죠? 뭐 틀렸나요? 아니, 앞뒤 다 틀렸어. 앞뒤 다 틀렸어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 틀렸죠? 수익성이 담보죠. 소구가 아니고 뭡니까? 비소구. 그렇게. 반가로 2번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신디케이트론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은행이 같이 빌려준다 이렇게 감만 잡고요. 동그라미 4번 은행은 개발업자의 개인적인 파산 등에 의해 개발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의 설립으로 개발업자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키. 아까 뭐 했죠? 신용의 절연. 됐어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표를 붙여놓으세요. 은행은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을 설치하여 시행사의 이익보다 시공사의 공사 비용이 우선 지출되도록 통제를 한다. 그렇게. 동그라미 6번도 참고로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양가로 3번.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이제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본문 내용과 함께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 2, 3, 4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이에요. 기법. 예, 그게 나오는데 일단 영어 단어를 가지고 좀 봐야 돼요. B는 빌드, 준공한다, 건설한다. 예. 근데 앞부분은 다 B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있어요. T. 예. 트랜스퍼 해가지고 소유권을 국가에게 양도시킨다, 국가에게 귀속시킨다, 이전시킨다. 그걸 T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L, 리스. L은 임대한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놈은 임대하는 거고, 빌려 쓰는 놈은 임차하는 거고. 예, 임대차. 예, 임대. O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퍼레이트, 운영한다가 있고, own, 예, 소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끼워 넣기만 하면 돼. 끼워 넣기만. 그럼 어디? 첫 번째 이제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BOT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동그라미 쳐볼래요? 건설은 뭔가요? B라고 써보실래요? 일정 기간 소유 운용으로 투자 비용을 보존하고, 여기서 아직 소유권 안 넘겼으니까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운영 동그라미 운영은 뭐예요? O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동그라미 T죠. 예, BOT입니다. 이런 건 BO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가 2번 시설의 준공 동그라미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 동그라미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운영 동그라미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운영은 뭐예요? O죠. 어디? 2번은 BTO죠. 자, 수도. 우리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BTO 방식이에요. BTO 방식. 그래서 여러 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5년에 걸쳐서 이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하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고 시설 운영권을 이 컨소시엄 법인이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 톨게이트 비용이 일반 도로보다 비싼 거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민자도로 비싸죠. 그리고 휴게소 운영권 이런 데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어디 보자. 이게 뭐죠? B, 요거는 T, 요거는 O. 그래서 요거는 이제 PTO예요. 근데 우리 지방에 보면 민자도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무조건 도로는 PTO냐? 아니, BOT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 근처도 평택에서 뭐 인천 가는 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 민자도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A 건설사가 5년에 걸쳐서 시설을 준공하고
약정에 의해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통행료 수입으로 공사 비용을 보존하고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그 이후에 기간이 종료 시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시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B, O, 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중에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기법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 박스에다가는 방금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싹 써 이렇게 써주고 이게 무슨 기법이냐 1번 BTO, 2번 BTL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완전 서비스 문제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를 보니까 책에 BTL 이렇게 나왔죠. 한번 또 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동그라미 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 동그라미. 군인 아파트는 국방부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에요.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A 건설사가 군인 아파트를 준공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BT했어. 하고 나서 해당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 건설사가 그 시설 운영권을 10년간 보유한대. 예를 들어서. 근데 약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 시설은 국방부에게만 임대료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 임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러면 결국은 공사해주고 한꺼번에 공사비를 받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비했죠. 만들었죠. 만들자마자 소유권 넘겨줬죠. 넘겨주고 나서 결국은 임대료 받고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BTL 이렇게. 네.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자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태국하고 발전소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10년에 걸쳐서 발전소를 만들었대. 준공했대. 근데 문제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발전소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돈 받고 나와버리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자원공사가 만들고 앞으로 약정에 의해서 30년 동안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때 기술력을 다 이렇게 이전해달라 이거지. 이제 태국 기술자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양도를 하든 말든 어떻게 한대. 그러면 이거 B가 됩니까? B? 이거 뭡니까? 오운. O가 되죠? 운영하죠? 뭐가 됩니까? O죠. B, O.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렇게만. 예. 그래서 BOT, BTO, BTL, BO.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앞천머리는 전부 다 B예요. B.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T는 뭐다? 소유권, 양도 이전 귀속. L은 임대. 리스인지 알아. 근데 임대. 오퍼레이트는 뭐다? 운영. O는 소유. 자, 고속도로는 무슨 방식? B. 그러면 안 돼. 시험에 고속도로 가지고 2개 다 나왔어요. 2개 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BTO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BTO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BOT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나올 거야. 문장이 나오면 성질 죽이고 차분하게 그 문장에서 순서에 맞게끔 영어 단어를 넣어줘야지 무조건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까탈스러운 건 없어요. 사실 1교시, 2교시는 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마케팅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3교시 때 우리 아까 이자율 배웠어요. 이자율은 뭐 간단한데 중요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더 금리가 높냐? 고정금리가 높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기 상환의 조건.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이 나타나려면 약정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낮아야지 조기 상환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형. 자, 바로 그냥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고정금리 대출 때 약정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인플레가 생기면 위험부담 누가 해요? 은행이 하죠.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은행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 기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은행은 빨리빨리 금리 변동시켜서 차입자에게 위험 전가시킬 수 있고요. 등등등.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당의 상환 방식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이 똑같은 게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은 똑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가 차지한 비중은 작아지고 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커진다. 예, 땅. 촉이 크고 점점 줄어드는 게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라고도 불러주는 거. 체감식 상환 방식. 예.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원리금 합계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처음에 조금 갚다가 점점 많이 갚는 것은 증식 상환 방식 하면서 여기는 100% 시험에 나오더라고. 계속 지금. 근데 시험 대비는 너무너무 쉬워요.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집을 사든 개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부동산 활동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당연히 타인 자금을 이용하는 게 보통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남한테 돈을 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 그런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와요. 매번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죠. 예,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나오면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지문만 싹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